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의 모든 기업은 취미로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놀라워. 아, 반도체 기술력이 강한 나라가 미래 전장을 지배할 텐데,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 군사 강국이 될 거야. 아, 인공지능은 반도체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한국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무기를 공개하겠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로 잘 알려진 대한항공도 방산 부문에서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에서 활용되는 비대칭 전력 중 하나인 무인기와 드론을 개발 생산하고 헬기, 전투기 제작과 정비를 통해 항공우주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며 실적도 한국 공군력 증강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사로 잘 알려진 대한항공이 9,800억 원 규모의 중고도정차용 무인항공기인 MUAV 개발 과양산 사업에 참여하고 내년부터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중고도정차용 무인항공기 양산계획안은 지난 8월 18일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으며 총 사업비는 9,8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중고도정차용 무인항공기를 개발 양산하는 사업으로 대한항공이 생산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중고도정차용 무인항공기 모델인 KUS-FS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KUS-FS는 고성능 감지기를 탑재해 일반 항공기보다 높은 고도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US-FS와 유사한 무기 체계로는 미국의 MQ-9로 고도 6에서 13km 상공을 날며 100km 밖 지점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KUS-FS는 MQ-9보다 더 강력한 200마력 엔진을 탑재해 더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중고도정차용 무인항공기와 더불어 전략급 무인기로 분류되는 스텔스 무인기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현재 기본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저피탑 무인 편대기와 유인 전투기 등이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인 편대기는 보조 기체로 유인기의 공격을 도우며 전투기 편대를 지원하고 호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적을 공격하는 것과 더불어 유인기를 호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감시 정찰,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하게 되는데요. 대한항공은 앞서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저피탑 무인기를 공동 개발해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기존 짧은 비행 시간을 보완하려고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2시간 이상 장기 채공과 시속 70km 이상의 비행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드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틸트로터를 장착해 헬기의 수직 이착륙 기능과 고정익의 고속 비행 능력을 겸비한 4단급 무인기 후속 모델 수직 이착륙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군용기 창정비와 제작 분야에서도 역할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용기 최대 종합정비창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979년 이후 한국군과 미군의 군용기 약 5천여 대를 정비하고 출고했는데요. 최근 대한항공은 미 국방부로부터 2020년 11월부터 2030년 9월까지 약 10년간 주한 미군 주일 미군에 배치된 미 공군 F-16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수명 연장 사업은 항공기 정비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의 작업으로 주요 구조물을 보강,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를 통해 전투기의 비행 가능 시간을 8,000시간에서 12,000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1978년 미군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F-4, F-15, F-16, 130, A-10 등의 전투기와 수송기, RC-12, UH-60, CH-47, CH-53 등 정찰기 헬기의 창정비와 개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항공기 생산 분야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지난 3월 보잉사 방산우주 부문으로부터 수주한
6헬기 8대분의 동체 제작을 맡아 초도 생산분을 성공적으로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최초의 국내 생산 헬기인 500MD 309대를 양산해 군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판매했으며 동체 516대를 제작해 수출하였습니다. 여기에 500MD 무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헬기 제작 노하우를 오랫동안 축적해왔습니다. 대한항공의 항공우주 사업 부문 매출은 2021년 3,666억 원에서 지난해 4,910억 원, 올해 상반기에는 2,391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항공 무기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윤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무인기 개발 및 양산 사업의 전망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통한 공격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한국군의 무인기 항공기 개발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무인기 수요는 머지않아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은 현지 시각 지난 2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공기를 대상으로 공격을 단행해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러시아 전략 폭격기 Tu-22M31대가 파괴되고 이틀 뒤인 21일에는 러시아 칼루가에서 러시아 폭격기 2대가 공작원이 조종하는 드론에 의해 손상을 입었었는데요.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오를 격침할 때도 드론을 활용해 정찰,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비대칭 전력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가운데 드론이 골리앗에 대항하는 듯한 형국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무인기 개발과 항공 분야 투자가 시급한 가운데 항공산업 전반에서 축적한 경험과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항공사로서 수십 년간의 비행을 통한 노하우와 각종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은 무인기 개발과 양산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대한항공이 개발해낼 스텔스 무인기에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들이 대한항공 여객기의 조종사로도 많이 활약하고 있어 무인기 개발의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성능의 질까지 향상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공사로 잘 알려진 대한항공의 무인기 개발 및 양산 소식을 듣게 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대한항공으로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 많이 이직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겠어. 바로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한국이 이번에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낼지 벌써 기대된다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무인기를 만들자고 하면 엄청난 반도체 기술이 요구될 거야. 결국 무인기는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니 말이야. 그런데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 없겠어.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 나는 한국 여행 갈 때 대한항공을 자주 이용해. 기내식은 내가 타본 항공사 중에 가장 맛있어서 대한항공을 더욱 애용하는 이유기도 하지. 근데 대한항공이 무기까지 만든다고 하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특히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 한국과 한국인들의 저력은 어느 수준까지 미치려고 하는 것일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모두 무기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 같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믿기지도 믿을 수도 없는 나라인 것 같아. 무기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 말이지. 한국은 이제 정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만 건조하면 되겠어. 그리고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공모함에 무인기를 탑재한다면 볼만하겠어. 적은 피해로 적을 무력화할 수 있으니 말이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단하다니까. 이제부터 한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들을 쏟아낼 것 같아. 그리고 무기의 성능도 분명히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 분명해 보여. 아마 한국도 외계인을 생포해서 무기 만드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나는 한국이 다음에는 어떤 무기를 만들고 공개할지 무서워질 지경이야. 나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국과 적이 된다면 모두 먼지가 될 테니 말이지. 그래서 미국이 정말 부러워. 한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 우리는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하여 규모와 처리량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와 품질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 주변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최근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이 한국을 찾아온 후에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둘러본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굉장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모두 살펴본 톰 앤더슨 소장은 미 해군 연맹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놀랍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신뢰성 높은 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는 일본을 배제한 채 미국은 군함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 조선소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역량에 밀리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면 한국과의 방산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973년에 설립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할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군 전반에 걸쳐 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태평양 내 필요한 군함 규모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막대한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만큼 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와 실제 건조 가능한 군함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해군 장관과 실문자들이 함께 한국과 본해 조선소를 연달아 방문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군합 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고서에는 한국 단독 독점 군함 조달 수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함선 공급을 한국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함선 독점 공급에 따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전개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가는 최근 국내에서 공개된 한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지난 4월 28일 놀라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1분에 4,500발의 목표를 정확히 때리는 실사격 장면이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 건조했으며 우리 해군의 첫 8,200T급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컸던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은 7,600톤급으로 정조대왕함은 이보다 600톤이 더 크고 무엇보다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은 있었지만 요격 미사일은 장착하지 못했는데 정조대왕함은 최대 400km 떨어져 있는 탄도탄 등 대공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 최대 규모로 탄도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전투함입니다. 공중, 해상, 수중 모든 작전이 가능하고 특히 방어 능력이 뛰어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은 이날 정조대왕함 실사격에서는 펠렁스 CIWS라는 이름의 기관포 형태의 근접방어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타깃 시 틸부표가 해상에 띄워지고 적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초고출력 전자파를 송출해 타깃을 추적했습니다. CIWS의 총탄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타깃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각종 방어 체계를 뚫고 정조대왕함에 접근하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관포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추격하며 요격하는데 이때 20탄환을 분당 4,500발의 속도로 쏟아냅니다. 이날 시험 사격에서도 분당 4,500발의 화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벅차네요. 웅장한 정조대왕함이 있어 해군은 더 든든해지겠네요. 8,200톤급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군요. 중형항모까지 달려라며 감격해했습니다. 그동안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있었지만 미국, 일본 이지스함보다 뒤처진다면서
성능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산 배치 마이너스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배치 마이너스 1보다 성능이 좋아진 한국형 구축함 3단계 두 번째 건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산 배치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이번 함 건조를 본격화했는데 정조대왕함은 올해 하반기 해군 인도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함은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고 3번 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대 정조대왕함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 빠르게 건조되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8,200톤급 이지스함을 3대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소의 놀라운 생산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왜 미국이 일본도 아닌 한국에게만 미 군함 생산을 맡기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무려 145년이나 된 스미토모 중공업의 조선소가 문을 닫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 인도될 선박 주문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조선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강을 비롯한 기자재 가격 상승, 선박 가격의 급격한 변동, 수급 격차 확대에 따른 해외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 밀려 스미토모는 성명을 통해 2024회 개연도부터 일반 상선에 대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은 버티고 있지만 이렇게 전통 있는 조선소가 문을 닫는 것이 일본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8월 미 해군 델토로 장관은 치열한 전략적 경쟁 시대에 새로운 해양국가 통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아시아 방문 중 발표된 해군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 지배력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조선소 외에도 대부분 온전하고 휴면 중인 옛 조선소 부지가 전국에 많이 있다고 덧붙이며 미국은 군용 및 상업용 선박을 생산하기 위해 재개발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선사가 미국에 와서 군함을 만들어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급히 한국에게 군함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수많은 경고 신호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조짐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보국장이었던 마이크 스튜드먼은 군사 전문지인 위온 더 락스워 안더 라크스에 기고한 글에 시진핑 총서기가 대결을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을 볼 때 대만이 아마도 2020년대 후반 또는 2030년대 전반에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미국이 방위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기반 붕괴로 인해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국이 대만의 자유를 지켜내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주요 군함 50척 이상을 잃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장은 무승부일지 모르나 오래 지나지 않아 중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새 군함을 지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 회의 신국 CBO 에릭 랩스 해군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년간 미국이 6년 걸려 만들어낸 양에 해당하는 17척의 구축함과 순양함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랩스는 산업 경쟁력과 배 구축에 있어서 현재 중국은 2차 대전 초기에 미국과 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며 그에 반해 현재 미국에는 많은 숫자의 군함을 빠르게 만들어낼 산업적 역량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군함을 만들수록 대만은 물론 미국은 지금 조급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화 EIDEX에는 한화오션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등 한화그룹 방산 3사를 비롯해 현대로템, LI진엑스원, STX엔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한국 형차기 구축함 KDDX 등 자사 역량이 집결된 함정들을 선보이며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번 이순신 방위산업전에는 25개국 50여 명의 해외 무관관 등이 방문해 달라진 한국 방산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통역관까지 대동하고 방문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과 군 관계자들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특히 서해류성용 이지스함과 마라도함에 직접 승선하길 원하는 등 한국의 잠수함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같은 육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해군에서도 한국의 제7기동전단과 같은 해군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과연 폴란드는 왜 한국 잠수함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반면 국내외의 눈길이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쏠리자 이 나라가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잠수함에 대해 극도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등 국내외 군 고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우리 군은 이번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화 EIDEX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KDX-3인 율곡 이함도 실물로 전시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한화는 이번 이순신 방위산업전에서 국내와 군무관들에게 자신들이 국내 최초로 전투함을 수출한 회사이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외에 잠수함을 수출한 회사라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2010년 이지스 구축함 KDX-3을 해군에 인도했는데 한화는 당시 세계 최초로 이지스 전투체계를 블록 단계에서 선행 탑재하는 공법으로 주목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지스함은 함 외형을 모두 만든 뒤 선체에 구멍을 뚫어 전투체계를 설치했지만 이미 한화오션은 2010년에 선체에 구멍을 뚫어 훼손하지 않고 블록 단계에서 설치하는 신공법을 개발해 100여 척의 이지스함을 건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에서 국내에서 가장 조용한 함정인 대구함 모형도 선보였습니다.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존하는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중 가장 조용한 함정으로 한화오션이 건조한 대구함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함은 우리나라 차세대 호위함 사업 FFX 배치 2의 선도함으로 국내 수상함에서는 처음으로 가스터빈과 전기 모터의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적용된 호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폴란드는 왜 그렇게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낸 것일까요? 내 원조에 보고 계신 장면은 바다로 나가는 폴란드의 킬로급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가 찌그러져 있어 보수해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신림 끝 수량으로 교체하려고 폴란드는 노후화된 잠수함 전력을 3,000톤급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만든 잠수함 중 도산 안창호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 중인데요. 이번에 폴란드 대표단은 방한에 앞서 한국이 만든 잠수함 현장을 시찰하길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가 자주포와 탱크, 공격기에 이어 한국이 만든 잠수함 도입도 유력한 것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 잠수함이 폴란드에 수출된다면 이것은 한국산 잠수함의 첫 유럽 진출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년 전 한국에서 제작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그다니아 항구에 도착할 때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모두 나가 한국에서 온 전차와 자주포를 직접 맞았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첫 물량을 납품받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6 포메라니안 기계화 보병사단에 배치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접경 지역 방어를 맡고 있는데요. 유사시 러시아 발트 함대 예하 제11군단과 맞서야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으로 치면 북한의 수도권 침공을 막고 반격 작전에 나서는 제7기동 군단과 비슷한 위상의 부대입니다. 이런 부대에 유럽 최강 3.5세대 전차와 고성능 자주포가 처음 배치된 것이니 폴란드로선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제7기동 군단과 같은 육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해군에서도 한국의 제7기동 전단과 같은 해군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7기동 전단은 대한민국 해군작전 사령부의 직할 전단 중 하나로 세종대왕급 DDG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이순 신급 DDH 구축함 및 군수지원함의 요이로 구성되어 있는 전단입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 중 해역함대에 배치된 광개토대왕급 세척을 제외한 충무공이순 신급 6척과 세종대왕급 세척이 모두 제7기동 전단에 배치되어 있어 제123함대의 전력을 압도하는 해군의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2030년대 중반까지 정조대왕급 세척, KDDX 6척의 전력화를 통해 기동함대를 구성하는 구축함 18척, 충무공이순 신급 DDH 6척, 세종대왕급 DDG 3척, 정조대왕급 DDG 3척 등을 완료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앞서 지난 4월 초 3,000톤급 잠수함 3번 함인 신체호함이 해군에 인도되던 날 폴란드를 비롯해 9개국 군 관계자와 고위 관료들이 총 집결해 한국의 신체호함을 지켜봤습니다.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에 이어 세 번째로 해군에 인도된 신체호함은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삼 배치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으로서 전투체계와 음파 탐지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국산화해 함정의 안정적 운영 능력을 높였고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해 폴란드를 비롯해 9개국 군 당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3,000톤급 신체호함에 이어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장보고 잠수함까지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군 고위급들이 귀국 후 어떤 의견을 피력할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막강한 해군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가 자국의 해군력을 보완하는 데 있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한국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이미 한국의 군 건조 능력은 미국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초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은 지난 2월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거제 사업장을 방문해 한국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갔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보고 간 델 토로 장관이 한국의 조선업 현장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최근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한국의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 미국의 전함 건조 역량을 강화하려면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실제로 보고 이 정도일 줄이야 하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현타가 온 미 해군 장관은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함을 어떤 때는 글로벌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우리의 21세기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우리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건조한다. 미 해군 장관의 반응으로 보아 미 해군 최초로 한국과의 군함 건조 협력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미국도 이제 한국의 군함 건조 요청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한국이 건조한 이지스함을 보고 누구보다 경계심을 드러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해군은 52형 859경의 수직 발사 체계와 통합 사면 위상 레이더까지 장착해 미국 이지스함에 대응하게 되자 우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아 우수한 이지스함을 건조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있다며 가장 예민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수직발사대가 주력이 아닌 국산 수직발사대 개발에 성공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수직 발사대가 베일에 쌓여 있어 어떠한 무기 체계들이 운영될지 알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수직 발사 체계로 탄도 미사일 혹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매체들은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주요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미국이 아직 710 발사관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고도 500km를 요격할 수 있는 SM-3급 대방어 미사일 등을 개발하려면 그만큼 큰 직경의 수직 발사관이 필요하지만 미 해군도 현재 운용하고 있는 635 발사관에서 710 발사관으로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들은 2014년 중국이 850mm급 수직 발사관을 개발했지만 한국이 곧바로 2017년 850mm급 수직 발사관을 자체 개발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우위가 깨졌다며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행보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체 수직 발사대를 개발하지 못하고 미국제 MK-41 수직 발사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국 해군의 위협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러한 발사대가 한국에서 개발된 현무 30 미사일과 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충분히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형적으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끝으로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를 지대함과 함대함, 함대지로 바꾸려 한다고 전망하면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볼 때 폴란드 등 외부의 구매 요청이 곧 올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KF-21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마친 후 미국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의해 결국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한때 KF-21 개발에 합류하고자 했던 튀르키예가 자체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만든 것은 거의 모형일 뿐 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튀르키예는 이를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것으로 자랑했습니다. 당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튀르키예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할룩 게르긴 튀르키예 방위산업청 SSB 청장은 우리나라는 칸을 통해 5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가진 기술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스페인군 사매체 디펜사닷컴은 튀르키예의 이 강력한 항공기는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22 랩터와 F-35의 성능과 맞먹을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고 다양한 보고서가 설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가 만든 이 5세대 전투기가 현실적으로 양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KA-ANC 제기에 사용된 것인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인데 미국이 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줄 리 없고 이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 생산 엔진이 2028년에 시작된다고 했지만 언제 완성될지 의문이고 이것이 성공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자금과 수십 년의 노력이 있어도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제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는 블라크 20으로 불리는 터키산 엔진을 사용하는 KA-ANS의 두 번째 배치는 2030년대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은퇴한 튀르키예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자 학자인 후세인 팔자는 5세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투기 엔진은 2040년까지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2026년에 개발을 마치고 2028년까지 40대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도 KF-21의 경쟁자라는 튀르키예 칸은 엔진 개발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튀르키예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칸이 튀르키예가 만든 5세대 전투기라고 하지만 영국의 BAE 시스템과의 국제 협력 및 미국과의 엔진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부 무기 드론 제어, 지상 공격 기능과 같은 고급 기능은 갖춘 칸은 튀르키예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악화된 예산 제약으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대당 비용이 초기 추정치인 1억 달러 1,300억 원가 넘게 급증해 300개의 기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한지도 물었습니다.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권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엄청난데 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은 무려 67%나 되었고 3월에는 68.5%로 뛰었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은 과연 5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자신들이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칸을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바실 보드나르 튀르키예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CNN 튀르크와 인터뷰에서 칸 전투기 도입 의향을 질문받자 우리는 구매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 전투기 칸에 들어갈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며 전쟁 발발 전부터 칸 엔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쟁 전 엔진 생산 능력이 없는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라면 엔진 생산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 이 또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강대국들이 절대 주지 않는 AESA 레이더,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그리고 통합 전자전장비 EW 스위트로 대표되는 중요 항전 장비 등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KF-21을 만들기 위해 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스스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는데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들기에 칸의 대당 가격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 매체 알모니터에서 튀르키예 군사 전문가 후세인 팔자는 1억 5천만 달러 2천억에서 최대 2억 달러 2,700억가 될 것이고 말했습니다. 지금 KF-21은 대당 1,000억, 최대 800억까지 가격을 내려 수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KF-21과 TF-X칸과의 가격 차이는 무려 최소 1,000억 이상이 난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가 과연 이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할지도 의문이지만 2,000억 원이 넘는 기체를 살 국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도의 한 유력 매체는 중요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난 3월 인도 유라시아 타임즈는 KF-21이 인도 AMCA, 튀르키예 KAAN을 제압했다면서 한국의 보라매가 첫 공중급류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KF-21의 공군 KC-332 공중급유에 성공했는데 이로 인해 1회 급류로 항공기의 작전 범위를 최소 50% 이상 확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공중급류는 현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능력이다. KF-21의 작전 범위와 시간을 확대해 장거리 임무 등 공군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성공적인 공중급류 시험은 KF-21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를 의미한다며 KF-21은 장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해 공군의 전투력을 급상승시키고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텔스기 개발에 힘쓰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튀르키예도 최근 5세대 전투기 제작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3월 초 5세대 전투기 설계 및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 승인한 상태이고 튀르키예는 지난 2월 칸 시제기가 이제 막 첫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면서
KF-21의 개발 속도에 대해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2017년에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 J-20조차 아직까지도 공중급유 시험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제기를 만들자마자 바로 공중급유 테스트까지 성공한 KF-21은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동 매체 알모니터는 칸에 갈 길이 멀다며 8개 정도의 시제기를 수천 시간의 지상시험과 시험 비행을 통해 배치해야 하는데 이 비행은 계획된 대량 생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찾는 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를 믿고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기보다는 5세대 전투기를 살 수 없는 아랍이나 투르크 세계 및 남반구의 많은 국가가 튀르키예가 만든 스텔스 전투기를 그저 기다리며 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5세대 전투기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은 이미 이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KAA는 튀르키예와 그 우호국의 안보 필요성 때문에 탄생했으면 생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발이 성공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로 성공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에 지금 놀라운 속도로 개발하고 있는 KF-21은 많은 국가들에 의해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이 되었고 최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동의 UAE, 사우디, 카타르 등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많은 나라들은 지금 KF-21의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 어렵다는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엔진 개발을 하지 못했는데 현재 자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979년부터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을 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항공기 엔진 개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인도, 주변 나라 일본까지 스텔스기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언제 완성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며 하나씩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대급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삼성 이앤드어와 GS건설이 10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것입니다. 이번 수주는 UAE의 바라카 원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수주에 이어 해외 건설 사업 중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라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가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이미 역점 사업으로 방공망 현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아람코 시설과 네옴시티 등 핵심 국가개발 현장에 대한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방공 무기 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수주한 가스 플랜트 시설 이외에도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석유 시설과 네옴시티 등을 지키려면 방공 무기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과 중거리 방위 시스템인 천궁이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우디가 단거리 방어 시스템도 한국이 제안한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신뢰하는 탈랄 압둘라 아오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주요 무기체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갔는데요.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은 한국이 1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플랜트 시설을 수주한 데 이어 사우디가 이 시설들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한국산 방어체계를 선택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유력한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일 사우디가 한국의 방어 무기체계를 추가로 수주한다면 그야말로 한국 방산 기업들은 연달아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사우디의 그 다음 선택은 무엇일지, 가장 유력한 한국 방산 무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삼성 이앤드어와 GS건설은 사우디 국영석 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의 4개 패키지 중 3개 패키지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따낸 사우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이 따낸 사우디 건설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체 해외 건설 수주를 놓고 보면 역대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북동쪽 350km에 위치한 기존 파드힐리 가스 플랜트를 증설하는 것으로 삼성 이언드어는 가스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 1번과 유틸리티 및 부대 시설을 만드는 패키지 4번을 수행합니다. 계약액은 약 60억 달러,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이 지역의 하루 가스 처리량은 기존 25억 입방피트에서 38억 입방피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GS건설은 패키지 2번 황해수 처리 시설 공사를 수주했으며 계약액은 12억 2천만 달러, 약 1조 6천억입니다. 황해수 처리 시설은 가스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고도화 설비인데요. GS건설은 1일 800T 규모의 황을 회수할 수 있는 황회수 시설 3기 건설은 물론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지원까지 프로젝트 전 영역을 도맡게 됩니다. 삼성 이앤드어는 현재 사우디에서 자프라 가스 처리,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요. 이러한 아람코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삼성의 혁신이 이번 역대급 수주를 이끌어낸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은 사우디의 그 다음 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역대급 플랜트 시설을 맡긴 사우디가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방산무기 시스템까지 구매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LIGNX1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이 M-SAM이 10개 포대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이의 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500억 원이었습니다. 천궁이는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해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이를 알아본 사우디가 발 빠르게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디는 육해공전 영역에서 한국과 방산 협력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빈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라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방산 분야 육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지상항공 유도탄전자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사우디 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무기 체계는 국산화를 결정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도 오랜 시간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겨우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업 국가도 아닌 사우디가 6년 만에 무기 국산화율 50%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실권자는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줄을 모두 쥔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외국에서 특정 무기를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구매하겠다고 결정하면 사우디 정부의 일반 특별회계 예산은 물론 국부펀드에서 돈을 댑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사우디는 성능과 납기 등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비용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큰손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사우디 방산 시장은 각국 방산 업체로서는 그야말로 꿈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열렸던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WDS 월드 디펜스 쇼 2024에는 총 45개국 9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사우디의 선택을 받으려고 각국의 역작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방산 전시회야말로 방위산업 육성과 군사력 강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이 세계 각국 방산업체를 불러 모아 물건을 보고 예비심사를 하는 자리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방산 업체들 역시 사우디에 총집결했고 한국 방산의 주요 무기들을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먼저 현재 사우디 육군에 시급한 과제는 노후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병 전투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모두 유력한 수출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병 전투장갑차의 경우 국산 AS-21 레드백이 좋은 선택지며 M113은 이미 한국군이 운용 중인 타이곤 8X8 장갑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험비의 경우 WDS 2024에서 현지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소형 전술 차량의 파생형 수출이 유력합니다.
사우디 포병 전력을 이루는 PLG-45, M109A2A3AO, AMX-GCT 등 900여 문도 교체 대상인데요. 최근 국산 K9A 자주포는 영국과 루마니아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고, 사거리, 연사속도, 포격 정밀도, 생존성 면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우수한 자주포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해군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충남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설계한 수출형 호위함 HDF-3800SA와 스텔스 선형의 초계함 HDF-1400을 제안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는 각각 장보고-3 배치 1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HD 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해운사와 손잡고 공동 출자 형식으로 현지의 중동 최대 조선소를 짓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조선소가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하면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대량의 신형 전투함을 발주할 확률이 높고, 이때 현대의 수출형 모델이 사우디 건함 사업을 선점할 공산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방공체계 분야에서는 더욱 더 기대가 큽니다. 사우디는 육군 및 방위군의 노후 대공포 400여 문을 대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 후보로 한국산 적어도 방공체계 BOE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로탈과 스팅어 레드아이 등 사우디가 보유한 노후 단거리 대공미사일 1600여 발도 교체 대상인데요. 만일 BO-가 수출될 경우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과 패키지 형태로 판매될 가능성이 커 나아가 노후 단거리 대공미사일 시장도 노려볼 만합니다. 한편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정치적 견제 탓에 사드 후속 군수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를 보완하는 고고도 장거리 방공 시스템으로서 한국산 L-SAM의 수출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K-방산이 무엇보다 주목하는 다음 목표는 바로 6세대 전투기 즉 유무인 복합체계 MUM-T 전투기 분야입니다. 사우디는 자국 군인들의 훈련 부족 등을 이유로 최첨단 무기를 운용할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무인 무기 체계를 사려고 전 세계 유무인 복합 체계를 물망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우디 공군과 방공군도 방산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꼽힙니다. 사우디는 F-15CDS와 토네이도 IDS 계열 전투기 230여 대를 대체할 계획이라 특히 해외 협력을 통한 전투기 국산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해 사우디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GCAP에 참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사우디가 러시아중 국산 전투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존 공군 전력과 호환되는 차세대 전투기를 국내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획득하려면 이제 한국산 KF-21이 유일한 옵션이다. 만일 두 나라가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선다면 양산시 기체는 KAI가,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화가 지난번 방산 전시회에서 KF-21의 F414 엔진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업계에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KF-21 기반의 6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 역시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이미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사우디를 찾아 사우디 공군과 KF-21 보람의 사업에 관해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기 수입량 순위 1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200조 원 가까운 거금으로 무기를 무더기로 사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사우디 가스 플랜트 공사 수주는 물론 앞으로 있을 방산 협력이 더욱 더 기대되는 국면인데요. 만일 사우디가 한국의 무기들을 더 많이 구매한다면 K-방산은 성장을 넘어 퀀텀 점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